그깟 푼돈에 네 아들 목숨까지 팔아넘길 세버냐? 5년간의 잠적, 단돈 몇만 원에 아들의 목숨이 오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 한겨울밤 응급실로 달려간 그녀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전 남편과 마주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군의관 박지훈 중령이 된 남자. 하지만 그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의 핏줄이 바로 눈앞에서 꺼져가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아버지의 존재조차 모르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상상도 못한 남자, 그리고 모자의 연을 끊으려는 거대한 음모. 과연 서연은 이 모든 역경을 딛고 아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숨 막히는 전개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저희 마음 정거장과 함께 해주세요. 쌩쌩 부는 겨울바람이 낡은 반지하의 창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서울 변두리, 낡고 허름한 동네에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채 5평도 되지 않는 방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독한 파스 냄새가 뒤섞여 숨 막히는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아들 민준이의 작은 몸을 필사적으로 문질렀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울지도 보채지도 않았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진 낡은 엔진처럼 밭은 숨을 간헐적으로 내쉴 뿐 미동도 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40.2도라는 숫자가 깜빡이는 전자체온계를 보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초적인 공포가 그녀의 목을 틀어쥐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이의 사타구니와 겨드랑이를 닦아냈지만 민준이의 피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에 손바닥이 데일듯 뜨거웠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민준아, 눈 좀 떠봐 아가. 서연은 애타게 속삭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창밖에서 울부짖는 바람 소리에 묻혀 흩어졌습니다. 대답 대신 들려오는 것은 고열의 정신을 잃고 무의식적으로 이를 가는 아이의 소름 끼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텅 비어버린 절망적인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의지할 가족도 모아둔 돈도 없었습니다. 지갑 속 체크카드에 남은 몇십만 원이 이번 달 공과금을 내고 나면 전부였습니다. 거대한 무력감이 해일처럼 밀려와 이 불쌍한 미혼모를 절망의 심연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대로 앉아 기적만 기다리다가는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강력한 전류처럼 등골을 타고 흘러 서연을 벌떡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낡은 담요를 집어들어 민준이를 감쌌고 아이가 숨쉴 작은 공간만 남겨두었습니다. 신발을 찾을 겨를도 두꺼운 외투를 챙길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아이를 안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맨발이 얼음장 같은 아스팔트 바닥에 닿았습니다. 새벽 2시, 서울의 겨울 칼바람이 살을 내는 듯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가난한 동네의 거리는 적막했고 희미한 가로등만이 저녁에 내린 진눈깨비가 남긴 무릉덩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달렸습니다. 그녀의 가쁜 숨소리와 아이의 그르렁거리는 숨소리가 뒤섞여 공포스러운 생사의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제발 누구 없어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울부짖었지만 그 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굳게 닫힌 집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다리의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날카로운 자갈이 맨발 바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품에 안은 민준이의 무게와 담요를 뚫고 전해져 오는 아이의 뜨거운 열기 외에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저 작은 심장이 멈추지 않기를, 운명이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자신에게 너무 잔인하지 않기를. 지난 5년간 그녀는 과거로부터, 그 남자로부터 도망쳐 오직 두 모자만의 세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세상 전체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기진맥진하여 다리가 무너지려던 바로 그 순간, 늦게까지 운행하던 택시 한 대의 헤드라이트가 길 한복판에서 비틀거리는 그녀의 앙상한 모습을 비췄습니다. 운전사는 급정거를 했고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갈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겁에 질려 하얗게 질린 얼굴과 공포로 희번덕이는 서연의 눈,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겨 축 늘어진 아이를 본 운전사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빨리 타세요. 병원으로 갑시다. 운전사는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국군 수도병원으로요. 제발 빨리요. 우리 애가 숨을 못 쉬어요. 서연은 더듬거리며 뒷좌석으로 쓰러지듯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목숨으로 아이의 숨을 이어주려는 듯이. 차는 밤의 정막을 가르며 질주했고 속독의 바늘이 치솟았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건물들이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고개를 숙여 민준이를 내려다보자 아이는 가볍게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창백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이 미웠습니다. 아이를 이 고생시킨 가난이,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 헛된 이상을 받자 자신들을 버린 그 남자가 미치도록 증오스러웠습니다. 만약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녀는 평생 자신을 그리고 그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차가 국군 수도병원 응급실 입구에 급정거했습니다. 서연은 화살처럼 차에서 튀어나갔습니다. 친절한 운전사에게 고맙다는 말도 할 겨를 없이 아이를 안고 안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코를 찌르는 알코올과 소독약 냄새에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그녀의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열이 너무 높아서 경련을 일으켜요. 서연이 텅 빈 로비에서 절규했습니다. 그 즉시 복도 저편에서 단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고 의료진이 이동식 침대를 밀며 달려왔습니다. 한 간호사가 서연의 품에서 민준이를 받아 침대에 눕히고는 곧장 집중치료실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노란선 밖에서 제지당했습니다. 그녀는 피투성이 맨발로 하얀 타일 바닥에 붉은 얼룩을 남기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한밤의 추위가 이제야 심장 깊숙이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작은 유리창 너머로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호흡기를 연결하고 주사를 놓고 심박 측정 장치를 부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급박하고 숨막히게 진행되어 서연은 자신이 숨 쉴 공기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10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마치 10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침대에 누운 아들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병원의 하얀 형광등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고 헝클어진 머리와 허름한 옷차림을 한 그녀의 비참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췄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의 모든 신에게 저 불쌍한 아이 대신 자신의 목숨을 가져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민준이만 살 수 있다면, 저 그르렁거리는 숨소리만 사라지고 아이가 다시 천진한 미소로 엄마라고 불러준다면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군복 위에 의사 가운을 걸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채 다 잠그지 못한 흰 가운 너머로 보이는 군복은 위험 있으면서도 어딘가 거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차트를 들고 있었고 굳건해 보이는 얼굴은 최전방에서의 오랜 파견 근무로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로비의 불빛이 그의 어깨에 달린 중령 계급장을 비췄습니다. 반짝이면서도 차가운 빛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들의 상태를 물어보려고 고개를 들었지만 모든 말이 목구멍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화나 박민준 보호자분 어디 계십니까? 낮고 깊게 울리는 힘있는 목소리. 지난 5년간 기억 속에서 지우려 발버둥 쳤지만 단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의 모든 기억을 터뜨려버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차트를 내려다보며 살짝 찌푸린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앞에 있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네 개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병원 로비의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과거의 관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고 입술이 파르르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낯선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5년 전 냉정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던 전 남편, 그리고 민준이가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바로 그 아버지였습니다. 서연 씨. 맞아요? 지훈의 목소리가 순간 갈라졌습니다. 노련한 군의관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극심한 충격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국군 수도병원 복도의 공기는 진공 상태가 된 듯했습니다. 지훈은 손에 든 차트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강철 같은 손과 차가운 심장을 가졌다고 소문난 그에게서는 보기 드문 동요였습니다. 형광등의 차가운 백색광이 눈앞의 여자에게서 보이는 비참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비췄습니다. 이 여자는 5년 전의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맑고 순수한 아름다움과 늘 믿음으로 반짝이던 눈을 가진 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보는 사람이 안쓰러울 정도로 깡마른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눈물로 젖은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맨발은 추위와 자갈에 베어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루하고 기진맥진한 모습은 지훈의 양심을 향해 날아드는 날카로운 판결문과도 같았습니다. 서연 씨, 대체 어떻게 지낸 겁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서며 손을 내밀려 했지만 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궁지에 몰린 작은 짐승처럼 경계심과 증오로 이글거렸습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서연은 찬바람과 고통에 잠겨 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그의 단정한 군복과 어깨 위에서 빛나는 중령 계급장을 보았습니다. 운명의 잔인한 아이러니에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이 남자, 고독 속에서 자신이 썩어가도록 내버려두고 변방의 이상을 선택했던 남자, 이제 와서 구세주처럼 나타나다니 우리 아들 민준이는 괜찮아요? 서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습니다. 그의 정체 따위는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이 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지훈의 내면에서 의사로서의 본능이 울부짖는 개인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새로운 발작을 시작한 민준이가 있는 응급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몸이 침대 위에서 활처럼 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뒤돌아서서 당직팀에게 장교의 단호한 어조로 명령했습니다. 지금 당장 디아제팜 정맥주사 준비해. 체중에 맞춰서. 가래 흡인하고 기도 확보. 산소 포화도 다시 체크해. 즉시. 지우는 복도에 얼어붙은 서연을 내버려두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청진기를 집어들어 민준이의 깡마른 가슴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이의 심장은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기관지에서 터져나오는 그르렁거리는 소리는 그의 고막을 칼로 베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가까이서 본 순간 지훈은 등골을 타고 전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짙은 눈썹, 오똑한 콧날, 그리고 왼쪽 귓불 바로 옆에 작은 점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완벽한 복제품이었습니다. 끔찍한 진실이 그의 뇌리에 스며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 두 사람이 그 지독한 이혼 서류에 서명했을 때 서연이 남몰래 품고 떠났던 아이. 박중령님. 화나 심박수가 너무 올라갑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보고가 지훈을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의 손은 재빠르게 동공을 확인하고 약물 용량을 조절했습니다. 그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가 아이의 생사를 결정했습니다. 지훈은 유리창 너머로 서연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하고 자신을 증오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이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밖에서 서연은 차가운 철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운명은 그에게 목숨 빚을 지게 만드는 걸까? 지난 5년간 그녀는 박지훈이라는 남자의 흔적을 인생에서 지우기 위해 모든 것을 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민준이라 지으며 그의 이름 한 글자를 자신의 희망 속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직접 메스와 청진기를 들고 자신이 무심코 버렸던 핏줄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며 1년 내내 세제에 시달려 거칠고 갈라진 손가락. 그녀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안고 여기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상처투성이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이 지독한 소독약 냄새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안, 민준이는 약기운이 돌면서 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호흡도 점차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지훈은 모니터의 수치들을 지켜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온갖 전선에 둘러싸여 작고 연약하게 누워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끔찍한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우들의 목숨을 구했고 수많은 훈장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와 아이는 허름한 쪽방촌에서 살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때 약을 살 돈이 없어 아들이 생사의 경계를 헤매게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마스크를 벗었고 지친 얼굴이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의자에 웅크리고 있는 서연이 보였습니다. 아까 그가 덮어주었던 군복 외투는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외투를 집어들고 다가가 낮게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랜 염증으로 폐 손상이 심해서 앞으로 24시간 동안 특별 관찰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지훈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안도감 대신 치밀어 오르는 울분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제 가보셔도 돼요. 병원비는 얼마가 나오든 제가 일해서 다 갚겠습니다. 단 1원도 빚지지 않을 테니. 지훈은 멈칫했습니다. 서연의 말은 그의 자존심을 후려치는 날카로운 채찍 같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피투성이 발을 내려다보며 문득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그런 말투로 말하지 말아요, 이 아이. 이름이 민준이 맞죠? 왜 나한테 숨겼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산 겁니까? 서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그와 마주 섰고 거리는 너무 가까워서 지훈은 그녀의 눈에 비친 핏발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숨겼다고요? 당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하나라도 남겨둔 적 있어요? 출동 명령 없이 이틀 이상 집에 붙어 있던 적은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던 날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최전방에서 사람 구하느라 바빴잖아요. 당신의 그 위대한 이상 때문에 나하고 우리 아들은 단 한 번도 당신의 이상 속에 존재한 적 없어요. 지우는 침묵했습니다.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총알처럼 그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유능한 군의관이었지만 최악의 남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칭송하던 그의 희생은 사실 조국이라는 이름 아래 가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당신 관심 필요 없어요. 우리 아들만 살려냈으면 그걸로 됐어요. 서연은 지훈이 위로하듯 어깨에 손을 올리려 하자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막 옮겨진 중환자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간호사가 달려오며 외쳤습니다. 박중령님, 화나 박민준,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세입니다.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안으로 뛰어들려 했지만 지훈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그녀를 한쪽으로 밀쳐냈고 그의 눈은 광적인 결의로 불타올랐습니다. 비켜요, 내가 합니다. 지훈은 특별 응급실로 뛰어들어갔고 두껍고 무거운 강철문이 서연의 눈앞에서 쾅 닫혔습니다. 기계의 다급한 경고음이 문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한 여자와 자신의 마지막 핏줄을 구하기 위해 모든 명예를 건 한 남자 사이를 완벽하게 갈라놓았습니다. 서연은 그곳에 서서 두 손으로 문 유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의료용 차단막 뒤로 사라지는 지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5년 전 이미 갈라졌던 두 세계가 이제 잔인한 생사의 싸움 속에서 다시 얽혀버렸습니다. 응급실의 두꺼운 문이 다시 한번 굳게 닫히고 지훈의 커다란 그림자를 안으로 삼켜버렸습니다. 서연은 그곳에 서서 앙상한 손으로 복도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손톱이 차가운 페인트를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삐, 삐, 삐. 다급하게 울리는 기계음이 반투명 유리 너머로 들려왔고 마치 망치로 그녀의 가슴을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죽음 같은 침묵 속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복도, 창문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망망대해 위, 곧 녹아 없어질 빙산 조각 위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40여 분이 흘렀을까 무거운 강철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지훈이 걸어 나왔습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이마에 맺힌 땀은 턱까지 내려온 마스크를 흠뻑 적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두 눈은 생사의 전투에서 막 돌아온 군의관의 날카로움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바로 보지 않고 문가에 멈춰 서서 깊은 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민준이가 조용히 누워 있었고 모니터의 심박 그래프는 규칙적인 파형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열은 내렸고 쇼크 증상도 잡았습니다. 지훈의 낮고 탁한 목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깊은 계곡 아래 자갈 구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서연은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다리가 후들거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뜨거운 눈물이 뻔쑥한 뺨을 타고 흘러내릴 뿐이었습니다.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고 그는 자신이 한때 가장 사랑했던 여자의 얼굴에 새겨진 시간의 상처들을 더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얇은 옷 아래서 떨고 있는 그녀의 깡마른 어깨를 보았습니다. 서울의 사르레는 추위에 피멍이 든 맨발을 보았습니다. 지우는 참지 못하고 천천히 자신의 두툼한 군복 외투를 벗었습니다.
국방색에 거친 천에는 장교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옷을 서연의 어깨에 걸쳐 주었을 때 그 행동에는 애틋하고 안타까운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입어요. 애가 깨어나기도 전에 얼어 죽을 생각입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숨길 수 없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멈칫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어깨에 걸쳐진 외투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지난 5년간 홀로 폭풍우와 맞서 싸워온 미혼모의 자존심은 이 남자에게서 어떤 동정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당신 옷이나 챙겨요. 서연이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얇은 옷자락을 꽉 쥐며 어떻게든 낯선 거리를 만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훈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메스와 총을 잡아 거칠어진 크고 단단한 손으로 그녀의 두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군인의 힘에 서연은 옴짝달싹할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명령입니다. 지훈이 나직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서연의 정수리에 닿았습니다. 서연은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군복 외투의 안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그녀의 떨리는 몸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최전방의 도약변 냄새와 지난 5년간 단 하룻밤도 잊지 못했던 맑은 비누향. 그것은 집의 냄새였습니다. 출동 전 그의 품에 안겨있던 그 옛날의 냄새였습니다. 서연이 애써 쌓아 올린 강인함의 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상할 정도로 약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에 머리를 묻고 그동안 쌓인 울분을 터뜨리고 싶었지만 이성이 소리쳤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들을 버렸던 사람이라고. 지우는 하얗게 질리도록 서로 맞잡고 있는 서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저 안에 누워있는 민준이를 떠올렸습니다. 방금 전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아이의 왼쪽 귓불에 있는 작은 점을 보고 그의 머릿속은 터져나갈 것 같았습니다. 박씨 집안의 유일한 유전적 특징이었습니다. 그와 아이의 놀라운 유사성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왜 여기로 돌아온 겁니까?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고 숨겨진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환자를 응급실에 데려왔을 뿐이에요. 당직 의사가 당신인 줄 알았다면 다른 병원으로 갔을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고집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오만해 보이고 싶었지만 어깨에 걸쳐진 군복 외투는 과거로부터 도망치려던 그녀의 실패를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서연을 벽 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머리 위 형광등이 깜빡이며 그의 얼굴에 결연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서 연해 부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독한 소독약 냄새 속에서 그들의 숨결이 뒤섞였습니다. 서연 씨, 그런 말투로 날 속이려 하지 마요. 나는 의사입니다. 장님이 아니라고요. 저 아이 왼쪽 귀에 점이 있고 콧날은 어릴 적 나와 판박이입니다. 서연은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지훈이 손으로 그녀의 턱을 들어 올려 적나라한 진실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지난 5년간 날 피해 혼자 아이를 낳은 겁니까? 내 아들을 저런 쪽방촌에서 살게 하고 약 살 돈이 없어 죽을 뻔하게 만들었냐고요? 말했잖아요. 내 아들이라고. 오직 나 혼자만의 아들이라고요. 당신은 여기 있을 자격 없어요. 서연은 울부짖었습니다. 터져나온 눈물이 그의 군복 옷깃을 적셨습니다. 지우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거짓된 강인함 너머로 산산조각 난 영혼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군복 아래로 느껴지는 서연의 거친 심장 박동을, 증오와 고통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녀의 찢기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결심을 한 듯.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복도에는 바람 소리만 촤촤 울렸습니다. 지우는 몸을 숙여 서연의 귀에 바싹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판결과도 같은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 정말 누구 아들입니까? 지훈의 질문은 차가운 겨울밤 시한폭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그의 품 안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미리 준비해두었던 거짓말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깊은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갈망과 고통,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지훈의 질문은 복도 공간에 떠다녔습니다.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날카롭고 직설적으로 서연이 공들여 쌓아온 방어막을 갈라버렸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였고 헐렁한 군복 아래로 깡마른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지훈의 채취가 그녀를 감쌌고 이 불쌍한 여인의 이성을 기억의 심연으로 끌어내렸습니다. 5년 전의 파편들이 여전히 피 흘리는 그곳으로 과거가 쓰디쓴 급류처럼 밀려왔습니다. 서연은 작은 집 창가에 서서 텅 빈 골목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늦은 오후들을 생생히 기억했습니다. 식탁 위의 밥상은 차갑게 식었고 두 벌의 수저 중 한쪽은 늘 깨끗했습니다. 그 시절의 지우는 야망 넘치는 젊은 군의관이었고 늘 집을 비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직, 훈련, 갑작스러운 하급 부대 파견. 그녀의 전화는 희망 없는 신호음이나 차가운 기계음으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구하느라 바쁘고 임무를 수행하느라 바쁘지. 그럼 이 고독 속에서 날 구해줄 사람은 누군데? 서연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지만 돌아올 때마다 지쳐 보이는 그의 모습과 단정한 군복 앞에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인내심은 계절풍처럼 불어닥치는 외로움에 깎여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생명이 잉태되었음을 알리는 초음파 사진을 손에 쥐었습니다. 서연은 5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 오후를 기억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독한 입덧을 참으며 부대 정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를 안고 이제 우리에게도 진짜 가족이 생긴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위병소의 군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박중령님이 최전방 긴급 임무로 떠나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렀고 유산기로 아랫배가 아파왔습니다. 그녀는 길게 줄선 산부인과에서 서로를 부축하는 부부들 사이에서 홀로 진찰을 받았습니다. 아내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다른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구겨진 진료 접수증만 손에 쥔 채 혼자였습니다. 버림받았다는 한 여인의 자존심은 2달간의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 지훈 앞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따뜻한 포옹 대신 그를 기다린 것은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였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젊은 장교의 자존심을 가진 그 시절의 지훈은 아내의 눈에 서린 절망을 알아챌 만큼 섬세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기적이라고 군인의 아내로서의 고통을 감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 나도 언제까지 부대 일팽개치고 당신 투정받아줄 수 없어. 지훈은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환자의 피부에 메스를 긋는 것처럼 냉정하게. 그 순간 서연이 아이에 대한 진실을 말하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아이를 키우겠다고 군복 계급장을 가정보다 중시하는 아버지 없이도 훌륭하게 키워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지우는 서연의 텅 빈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에게서 피어오르는 뿌리 깊은 증오를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가 받은 훈장과 명성은 아내와 자식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을 살린 의사였지만 가장 사랑했던 여자를 바로 자신의 집에서 고독 속에 죽어가게 내버려둔 남자였습니다. 서연 씨, 왜 그날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서 다 짊어진 겁니까?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마치 그 어두운 시간을 보상하려는 듯, 그녀를 자신의 가슴에 새기려는 듯. 말해서 뭐라게요? 서둘러 끊는 전화를 받고 또다시 깊은 산속으로 사라지는 당신 뒷모습이나 보라고요? 지훈 씨, 군인의 사랑은 아름다운 말이지만 군인의 아내가 치르는 희생은 무기징역이에요. 난 이미 형기를 다 채웠어요. 제발 우리 모자 좀 내버려둬요. 서연은 단호하게 지훈의 손을 뿌리치고 그의 손에 군복 외투를 돌려주었습니다. 방금 피어났던 온기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병원 복도에 뼛속 시린 냉기만이 남았습니다. 서연은 중환자실을 향해 힘없이 걸어갔습니다. 피 묻은 맨발이 타일 바닥에 희미한 자국을 남겼습니다. 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외투가 지난 5년간의 증오를 모두 담은 듯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생계를 위해 솟아오른 앙상한 어깨,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쥐어짜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지훈은 소아중환자실 유리창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 너머로 민준이가 온갖 기계와 전선들 사이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신과 똑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영양 부족으로 창백하고 연약했습니다.
방금 전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던 15제곱미터짜리 단칸방과 아들 분유값을 벌기 위해 굶기를 밥 먹듯 했다는 서연의 이야기가 떠올라 지훈은 자신이 이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아이의 작은 얼굴에 닿고 싶은 듯 커다란 손을 유리에 가져다 댔습니다. 중환자실의 희미한 불빛이 중령의 눈에 서린 붉은 핏발을 선명하게 비췄습니다. 지훈은 국군 수도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고독하고 초라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가쁘게 숨쉬는 아이를, 침대맡에 고개를 떨군 여자를 보며 서연이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민준아, 아빠 아들. 그 이름은 지훈의 마음속에서 쓰디쓴 고통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전투는 수술대 위나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터가 아니라 자신의 무관심이 산산조각낸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또각또각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리며 소화가 병동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맹수의 본능이 그녀를 벌떡 일으켜 중환자실 유리창 앞을 가로막게 했습니다. 저 멀리서 두 여자가 위압적인 기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세련된 오피스룩 차림의 최유라였습니다. 화려한 화장으로도 감출 수 없는 의기양양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지훈의 어머니이자 대기업 회장인 김 회장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집안 수준이 맞지 않는다며 서연의 얼굴에 수표를 던지고 아들 곁을 떠나라 요구했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유라는 걸음을 멈추고 노골적인 혐오감이 담긴 눈으로 서연의 초라한 행색을 훑었습니다. 그녀는 땀에 젖어 떡진 머리부터 퉁퉁 붓고 피멍이 든 맨발까지 훑어본 뒤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어머, 서연 씨 5년 만인데 너무 초라해져서 못 알아볼 뻔했네. 듣자 하니 한밤중에 애 데리고 응급실에 오면서 신을 슬리퍼 하나 없었다면서요? 역시 막노동하는 인생은 다르다니까. 불쌍해서 어떡해.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눈앞의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그녀는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관심 고맙네요, 유라 씨. 하지만 여긴 국군 수도병원이지 당신의 패션쇼장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병과 상관없는 일이면 비켜주시죠. 김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주변의 공기를 모두 빨아들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고귀한 공간에 떠다니는 먼지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녀는 중환자실 유리창으로 다가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안에 누워있는 민준이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김 회장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저 짙은 눈썹과 각진 턱은 어린 시절의 지훈과 판박이었습니다. 강력한 충격이 이 독선적인 여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상류층 사모님의 오만함이 즉시 그 감동을 억눌렀습니다. 김 회장은 서연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면도날처럼 차가운 시선이 그녀의 낡은 옷을 훑었습니다. 김서연, 5년 전 내 돈 받고 사라졌으면서 이제 와서 이 아이를 미끼로 내 아들에게 다시 들러붙으려는 게냐? 우리 박씨 집안이 그렇게 우습게 보여? 저런 빈민촌에서 너처럼 가난하고 천한 어미 밑에서 자란 아이가 과연 우리 집안의 피를 이어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 서연은 가슴이 쥐어짜이는 듯한 노골적인 경멸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5년간 억눌러온 울분이 부어오른 눈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단 한 번도 민준이를 이용해서 회장님 댁에 무언가를 구걸한 적 없습니다. 지난 5년간 혼자 아이를 키우며 아무리 힘들어도 다 견뎠어요. 제 아들이 회장님처럼 실용적이고 잔인한 기운을 담지 않을 수만 있다면요.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오직 저만의 아들이라고요. 회장님은 제 아들을 모욕할 권리가 없습니다. 유라가 다가와 김 회장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꿀처럼 달콤하지만 독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화내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자존심은 센데 주머니는 비어 있잖아요. 아마 아기가 너무 아파서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런 재회쇼를 꾸민 거겠죠. 지훈 오빠는 워낙 마음이 약해서 옛사람이 딱하게 구는 걸 보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이용당하지 말아야죠. 서연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애처롭고 경멸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유라 씨, 지훈 씨를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래의 의사 사모님 자리를 걱정하는 거예요? 안심해요.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자리
난 조금도 탐나지 않으니까. 내가 필요한 건 우리 아들의 평온이에요. 당신들 같은 인간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당직실에서 나온 지훈의 얼굴은 복도에서의 실랑이를 보고 굳어졌습니다. 그는 두 명의 날카로운 여자 앞에서 떨고 있는 서연을 보았습니다. 늘 그랬듯 위압적인 기운을 뿜어내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는 다가가 서연과 김 회장 사이에 섰습니다. 그의 넓은 어깨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녀를 지켜주는 견고한 벽과도 같았습니다. 어머니, 유라 씨, 여긴 왜 오셨습니까? 여긴 중환자실입니다. 언쟁할 장소가 아니에요. 지훈아, 이 여자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지 좀 보렴? 김 회장은 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권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본도 모르는 애를 데리고 와서 내게 자기 잘못을 책임지라고 하잖니? 넌 장교고 유능한 의사야. 저런 것 때문에 네 명예에 먹칠을 할 셈이냐? 지훈은 어머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안에 있는 아이, 박민준입니다. 제 아들이에요. 누구의 확인도 필요 없습니다. 제 핏줄이 저 아이의 가슴 속에서 뛰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요. 어머니, 서연 씨에게 더 이상 한마디도 모욕하지 마십시오. 유라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악의적인 빛이 스쳤습니다. 서연을 향한 지훈의 단호함은 그녀에게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훈 오빠, 진정해. 이렇게 중요한 일은 감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잖아. 혹시, 그만해!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고함 소리에 당직 간호사들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김 회장은 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그녀 안에 독선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지훈이 이 낡은 감정에 너무 깊이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듯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유리 너머로 민준이를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계산과 의심이 가득한 시선이었습니다. 좋다.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 박씨 집안은 핏줄을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남에게 이용당하지도 않지. 김 회장은 서연을 향해 차가운 위협이 담긴 눈빛을 보낸 뒤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 어조로 지훈에게 명령했습니다. 즉시 긴급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라. 박씨 집안은 핏줄을 착각할 수 없다. 결과가 나오면 저 아이와 김서연, 내가 알아서 처리하마. 날 실망시키지 말거라, 지훈아. 말을 마친 김 회장은 챙 돌아섰습니다. 하이힐이 바닥에 차가운 리듬을 새겼습니다. 유라는 서연을 날카롭게 쏘아보고는 권력 있는 늙은 여인을 황급히 따라갔습니다. 복도에는 다시 무서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만이 분노와 고통으로 가쁘게 숨을 쉬며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주먹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고 있는 지훈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평온을 되찾기 위한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어둠 속에 서 있는 저들이 결코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국군수도병원 복도의 형광등이 서연의 혼란스러운 심장처럼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지훈의 군복 외투는 어느새 어깨에서 미끄러져 내려가 낡은 작업복에 쌓인 앙상한 몸을 드러냈습니다. 김 회장과 유라의 등장은 값비싼 향수 냄새뿐만 아니라 잔인하고 거대한 권력의 덫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김 회장이 떠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중환자실 옆 대기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유라뿐만 아니라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번쩍이는 서류 가방을 든 중년 남성 박씨 집안의 개인 변호사까지 함께였습니다. 유라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의기양양한 표정이 형광등 아래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스쳐 지나가며 변호사에게 턱짓으로 다가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김서연 씨, 저는 김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안에 있는 아이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자는 무서울 정도로 전문적이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대기실 대리석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눈에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당신들과 할 이야기 없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 위독해요. 제발 우리 모자 좀 내버려 두세요. 유라가 다가왔습니다. 꿀에 독을 바른 듯 달콤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연 씨, 자기 자신을 좀 봐요. 뭘로 저 아이를 키울 건데요? 물 새는 단칸빵? 아니면 멀건 죽 한 그릇? 저기 누워있는 애 좀 봐요. 당신의 가난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요. 김 회장님은 아주 자비로우세요. 아이를 데려가 최고의 교육과 의료 혜택을 받게 해주고 싶어 하세요.
여기 양육권 포기각서에 서명하면 평생 당신이 벌어도 꿈도 못 꿀 돈을 받게 될 거예요. 변호사가 서연 쪽으로 서류를 밀었습니다. 금장, 만년필이 악마의 유혹처럼 반짝였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신은 현재 안정적인 직업이 없고 거주지는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 조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법정으로 간다면 당신이 양육권을 유지할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이 돈이면 어디서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박지훈 중령님 앞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말이죠. 서연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의 힘이 이 자녀 거래 계약서의 숫자 하나하나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이 소독약과 권력 냄새 가득한 복도 한가운데서 자신이 너무나 작고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두컴컴한 반지하 방, 민준이의 암담한 미래를 생각하자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대로 불안정한 삶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하지만 이내 정신을 잃었을 때 자신의 손을 꽉 잡던 민준이의 작은 손, 한겨울밤 희미하게 엄마를 부르던 목소리가 어미 호랑이의 본능을 일깨웠습니다. 서연은 유라와 변호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창백한 입술은 가늘게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들 돈으로 혈육의 정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난 가난하고 남노해요. 하지만 내 자식은 팔지 않아요. 민준이는 내 목숨이에요. 당신들이 민준이를 뺏어가는 건 날 죽이는 것과 같아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국어를 해서라도 이 깨끗한 두 손으로 내 아들을 키워낼 겁니다. 유라는 경멸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서연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요. 지훈 오빠가 당신을 지켜줄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겐 장교로서의 미래가 있어요. 당신들 모자의 등장은 그의 경력의 5점일 뿐이야.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 돈 받고 사라져요. 그 사람이 당신과 그가 입고 있는 군복 사이에서 선택하게 만들지 말라고. 유라의 말은 피 흘리는 서연의 심장에 바늘을 꽂는 것 같았습니다. 자괴감과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자신이 정말 지훈의 짐인 걸까? 민준이의 존재가 그가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을 망가뜨릴까? 서연은 서류 뭉치를 보았습니다. 앙상한 손이 천천히 뻗어나가 종이 모서리에 떨리는 손길로 닿았습니다. 바로 그때 크고 강한 손이 그 서류 뭉치를 낚아채 모두의 눈앞에서 구겨버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잿빛이 되어 있었고 두 눈은 모욕당한 군인의 불길로 이글거렸습니다. 여기서 다들 무슨 짓들입니까? 지훈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복도를 울리는 목소리에 변호사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훈 오빠, 나랑 회장님은 그냥 오빠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었을 뿐이야. 유라가 더듬거렸습니다. 의기양양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선의 방법? 내 아이를 돈으로 빼앗으려는 게 최선의 방법인가? 내가 일하는 이곳에서 내 여자를 모욕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냐고? 지훈이 다가섰습니다. 그의 숨결은 뜨거웠고 지휘관의 위압감이 공기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구겨진 종이 뭉치를 변호사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당장 꺼져! 그 쓰레기 뭉치 가지고 내 병원에서 사라져. 내가 군법으로 당신들을 끌어내기 전에. 박중령님, 저는 그저 김 회장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변호사가 떨면서 종이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한다. 꺼져.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주먹 쥔 손에서 뼈마디 소리가 났습니다. 유라는 지훈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질투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가 서연처럼 남루한 여자 때문에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발을 구르며 변호사와 함께 찍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복도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 지훈과 서연만이 남았습니다. 지훈은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채 서 있었고 텅 빈 눈과 떨리는 몸.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서연은 뒤로 물러서며 낯설고 상처받은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왜 서명하게 두지 않았어요? 서명하고 떠났으면 당신도 우리 때문에 창피당할 일 없었을 텐데. 서연의 목소리가 울음에 잠겼습니다. 억울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단호하게 그녀를 자신의 단단한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서연이 몸부림쳤지만 그는 그녀를 꽉 끌어안은 채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턱을 기댔습니다. 조용히 해.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난 이미 5년이나 당신들을 잃었어. 또 잃을 만큼 멍청하지 않아.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군기 앞에서 맹세하듯 단호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놓아주고 그녀의 부은 눈을 똑바로 쳐다본 뒤 아들이 누워있는 중환자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결의로 불타올랐습니다. 잘 들어 서연, 저 아이는 내 아들이야. 이 박지훈의 핏줄이라고. 우리 어머니든 누구든 내 아이를 데려갈 권리는 없어. 박씨 집안에 돈 따위 필요 없어. 이 두 손으로, 이 군복으로 당신들을 책임질 방법을 찾을 거야. 서연은 멍하니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5년 전의 남자를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심한 군의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온 세상과 싸울 준비가 된 아버지, 남편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겨울바람이 울부짖었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절망의 잿더미 위로 희미한 희망의 불꽃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군용지프가 거친 엔진 소리를 내며 서울 외곽의 자욱한 진눈깨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훈은 운전대를 꽉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 못 이룬 분노로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당직을 빠져나와 가장 믿을 만한 후배에게 민준이를 맡기고 유라가 던진 파편들의 진실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젯밤 서연의 옷 주머니에서 나온 구겨진 종이에 적힌 주소는 진흙과 쓰레기가 뒤섞여 악취를 풍기는 깊숙한 골목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너무나 탁해서 가난과 어둠에 폐가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지우는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지나 버려진 공장들 뒤편에 숨겨진 낡고 낮은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4호라고 쓰인 방은 썩은 나무문이 기울어져 녹슨 철사로 겨우 닫혀 있었습니다. 지우는 문지방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중령이자 최고의 외과 의사였습니다. 늘 빛나는 무균실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와 아들이 지난 5년간 이곳에서 버텨왔다니. 지훈의 손이 떨리며 문을 살짝 밀었습니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은 3평도 채 되지 않았고 침대 하나 없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는 곰팡이 자국이 얼룩덜룩했고 천 색깔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낡고 얇은 요가 깔려 있었습니다. 검은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선풍기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로는 빨랫줄이 걸려 있었고 해졌지만 깨끗하게 빨아싼 비누 냄새가 나는 아이 옷 몇 벌이 널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벽돌 2개로 만든 작은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기름때로 검게 변한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이가 빠진 플라스틱 그릇 몇 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릇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수천 개의 유리 조각이 심장을 베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민준이가 여기서 자랐다고? 서연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삶이 이거였다고? 누구 찾으세요? 러닝셔츠 차림의 뚱뚱한 중년 여자가 부채질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지훈의 군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의아해했습니다. 4호에 사는 김서연 씨 지인입니다. 지훈은 마음을 다잡으며 말했지만 목소리는 바위가 짓누르는 듯 쉬어 있었습니다. 아, 서연이 불쌍한 애지. 편의점에서 죽어라 일하는데 애는 맨날 아프고 언젠가는 애 분유값 아끼려고 굶다가 골목 입구에서 쓰러진 것도 봤다니까. 당신은 걔랑 무슨 사이요?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서는 왜 애들을 저렇게 고생시켜? 집주인 여자는 혀를 차며 책망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낯선 여자의 질문은 그의 양심에 내려진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녀가 들려주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그의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비바람에 양철 지붕이 울리는 밤이면 서연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아이를 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 해열제를 살 돈이 없어 낡은은 결혼 반지까지 전당포에 맡겨야 했던 날들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지우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5년 전 비를 맞으며 홀로 산부인과에 가던 서연의 모습이 이 잔혹한 현실과 겹쳐 떠올랐습니다. 그는 군과 변방에서의 임무를 위한 자신의 희생이 사실은 이 여인의 기진맥진한 눈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빚졌어. 2 모자의 목숨을 빚졌다고. 지훈이 중얼거렸습니다. 목구멍이 쓰라렸습니다. 한 남자로서, 우수한 장교로서의 자존심이 이 낡은 양철 지붕 아래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바닥의 요를 보았습니다.
자신이 부대에서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있거나 승진 축하 파티로 바쁜 동안 서연이 혹독한 겨울밤에 웅크리고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의 이기심이 그녀의 인생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지우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방이 어떤 것도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모든 물건이 자신의 지독한 무관심을 증명하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진눈깨비가 굵은 비로 변해 차갑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지훈의 얼굴을 때렸지만 마음속의 고통만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지훈은 사오문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비가 국방색 군복을 적셨고 어깨에 빛나는 중령 계급장까지 흠뻑 젖게 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빗물이 눈과 입으로 흘러드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위협, 유라의 계략, 그리고 병원에서 보았던 서연의 텅 빈 눈을 떠올렸습니다. 광적인 결의가 군인의 마음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누구도 그들 모자를 짓밟게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경력을 대가로 치르더라도 가족과 맞서 싸우더라도 그들을 이 진창에서 끌어낼 것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내가 너무 많은 빚을 졌다. 이제부터 군인의 명예를 걸고 모든 것을 갚겠다. 지우는 이를 악물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돌아서서 지프가 기다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장교의 큰 그림자가 짙은 빛 속으로 희미해졌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했습니다. 지훈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투는 더 이상 수술대 위나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처럼 굳어버린 서연의 마음을 되찾고 단 한 번도 아빠라 부르지 못했던 아들의 생명을 구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어떤 긴급 출동보다도 격렬하게 울렸습니다. 그가 진흙투성이 군복 바지를 입은 채 낡은 주택가에서 막 돌아왔을 때 병원 로비는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서연은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숨이 끊어질 듯 간헐적으로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지훈을 보자. 그녀는 달려들어 앙상한 손으로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마치 홍수 속에서 마지막 구명줄을 잡는 사람처럼. 지훈 씨, 민준이가 없어졌어요. 그 여자가 데려갔어요. 서연이 절규했습니다. 소독약 냄새 가득한 공간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지훈은 서연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메스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그녀의 공황을 억누르기 위해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진정하고 똑바로 말해요. 누가 데려갔고 언제 데려갔습니까? 서연은 떨면서 소아과 병동의 놀이방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제가 변호사랑 이야기하러 나간 사이에 부모 말이 병원 신분증을 건 여자 의료진이 와서 당신이랑 회장님이 애를 저녁 먹으러 데려오라고 했다고 민준이가 그 여자를 보고 유라 이모라고 외쳐서 의심도 안 했대요. 지훈 씨, 우리 아들 잃었어요. 정말 잃어버렸다고요. 지훈의 몸속 피가 얼어붙었다가 순식간에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그 여자의 병적인 집착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여자들 사이의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지훈은 위로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지휘관으로서의 본능이 그의 뇌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 정문의 보안 통제실과 부대 위병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박지훈 중령이다. 지금 즉시 병원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라. B게이트 17시 30분 이후 CCTV 확인. 약사 최유라 차량 추적 번호 30가 XXX. 이동 경로를 즉시 작전과에 보고하라. 서연은 지훈을 넋놓고 바라보았습니다.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그는 낯설면서도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이 남자는 아침에 그 다정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생사를 건 전투에 돌입하는 전사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강철 같은 결의로 불타올랐습니다. 여기 간호사들이랑 같이 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아들 데려올 테니. 지훈은 주차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군용 지프가 맹렬하게 으르렁거리며 질주했고 아스팔트 바닥에 검은 타이어 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는 스피커폰을 켜고 보안팀으로부터 쏟아지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보고합니다. 중령님, 대상 차량,
북쪽 폐공업단지 방향으로 진입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과거 훈련장 인접구역으로 지형이 험하고 미완성 참호가 많습니다. 지우는 턱이 아플 정도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유라가 그곳을 선택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군 의료훈련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머릿속에 폐공업단지의 지도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하나하나, 미완성 건물 하나하나가 작전 지도처럼 떠올랐습니다. 과거 깊은 산속에서 그의 목숨을 구했던 지형 정찰 능력이 이제 자신의 핏줄을 구하기 위해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지프는 외곽의 어스름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공장지대로 이어지는 진흙길에 들어서자 그는 헤드라이트를 껐습니다. 유라가 멀리서 자신의 접근을 알아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바람이 운전석으로 불어닥치며 곰팡이 냄새와 죽음의 기운을 실어왔습니다. 지훈의 마음속에 무서운 냉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음모와 유라의 광기를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무고한 아이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서연은 철제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유라를 생각했습니다. 늘 경멸의 눈으로 자신을 보던 그 날카로운 눈의 여자. 그녀는 유라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상류층의 잔인함은 서연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습니다. 민준아, 꼭 살아있어야 해. 너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엄마가 이 세상 전부를 대가로 치르게 할 거야. 지우는 본관 건물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밤의 유령처럼 소리 없이 걸었습니다. 아까 피 흘리던 서연의 맨발이 떠오르자 그의 발걸음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그는 등 뒤에 꽂아둔 군용 단검을 뽑아들고 콘크리트가 드러난 4층짜리 건물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부서진 창문 틈으로 부는 바람 소리는 정신병자의 이 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갑자기 주머니 속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그는 큰 기둥 뒤에 숨어 조심스럽게 화면을 열었습니다. 전화기의 희미한 불빛이 돌처럼 굳어진 중령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준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먼지투성이 콘크리트 바닥의 더러운 방수포 위에 옆으로 누워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으며 얼굴은 생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아이의 머리맡에는 껍질이 반쯤 벗겨진 고용량 신경안정제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알약들이 주변에 흩어져 마치 죽음의 눈동자가 지훈을 쏘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아래의 짧은 문자는 악마의 웃음소리 같았습니다. 선택해 박지훈. 당신의 화려한 미래 아니면 이 사생아의 목숨. 지훈은 온몸의 피가 터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은 광적인 분노의 불길로 타올랐지만 전화기를 쥔 손은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진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후퇴도 타협도 없었습니다. 이 폐허 속에는 오직 삶과 죽음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어둠이 거대한 아가리처럼 미완성 공장을 집어삼키고 모든 희망을 삼켜버릴 듯 했습니다. 지우는 잿빛 콘크리트 덩어리들 사이를 소리 없이 이동했습니다. 숨을 죽이자 전투 북소리처럼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지휘관의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문자 속 신경안정제 사진이 불타는 송곳처럼 뇌리에 박혀왔습니다. 3층에 다다르자 바닥에 놓인 휴대폰 불빛이 얼룩진 벽을 비추며 끔찍한 광경을 드러냈습니다. 유라가 난간 없는 콘크리트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두 눈은 이성을 잃은 자의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민준이가 천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었고 가슴은 무서울 정도로 희미하게 오르내렸습니다. 그들 등 뒤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낭떠러지였고 아래에는 뾰족한 공사장 철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훈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며 낮지만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두 손을 들고 먼지 쌓인 바닥을 극도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한 걸음만 더 오면 얘랑 같이 뛰어내릴 거야!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메스가 허공을 어지럽게 갈랐고 번뜩이는 칼날이 이따금 민준이의 연약한 피부를 스쳤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오빠를 사랑하고 존경했어. 그런데 오빠는 저런 너덜너덜한 여자를 선택했잖아.
이 아이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이 아이는 오빠의 오점이야. 내가 지금 그걸 지워주는 거라고.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는 유라의 흥분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의 작은 실수는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심리전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야, 나 좀 봐. 내 눈을 봐. 네 말이 맞아. 넌 잘못 없어. 잘못한 건 나야. 내가 네 마음을 더 일찍 알아주지 못했어. 네가 선물해준 시계, 나 아직도 차고 있어. 내가 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지우는 말하며 천천히 왼손에 군용 시계를 풀어 불빛 앞으로 들어 보였습니다. 유라는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광기 어린 눈이 옛 기념품을 보자 흔들렸습니다. 거짓말. 오빠는 그냥 쟤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아니야, 유라야. 난 널 구하고 싶. 넌 유능한 약사고 네 미래는 이렇게 창창한데 순간의 충동으로 모든 걸 망치지 마. 저 아이 좀 봐. 얼굴이 파랗게 질렸잖아. 쟤가 죽으면 너와 나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돼. 아이를 나한테 줘. 우리 같이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도 우리가 저녁 먹으러 오길 기다리고 계시잖아. 지우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진심과 간절함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는 10cm쯤 더 다가갔고 시선은 유라가 칼을 쥔 손목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짧은 순간 사랑에 대한 환상이 유라의 이성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의 옷깃을 조이던 팔에 힘을 살짝 풀었고 시선은 지훈의 손에 들린 시계에 고정되었습니다. 정말이야? 오빠, 나랑 결혼해 줄 거지? 유라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 비뚤어진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우는 시선을 돌리기 위해 시계를 반대편 구석으로 세게 던졌습니다. 유라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지우는 먹이를 낚아채는 표범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특수부대 장교의 속도가 극한까지 발휘되었습니다. 악! 유라는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지만 하이힐 굽이 울퉁불퉁한 콘크리트 가장자리에 걸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균형을 잃고 낭떠러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생존 본능의 유라는 잡을 곳을 찾기 위해 민준이를 놓아버렸습니다. 민준아! 지훈이 밤에 정적을 찢는 포효를 내뱉었습니다. 그는 중력도 무시한 채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의 오른팔이 닿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퍽! 하는 건조한 소리와 함께 그의 손가락이 아이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직전 민준이의 외투 옷깃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지훈의 온몸이 콘크리트 바닥 모서리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한 손으로는 기둥에서 튀어나온 녹슨 철근을 잡았고 다른 손으로는 허공에 매달린 채 의식을 잃은 아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어깨 관절에서 뼈를 애는 듯한 고통이 뇌까지 치솟았습니다. 인대가 1개 이상으로 늘어나며 뚝뚝 끊어지는 소리에 지우는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깨는 탈골된 듯 했지만 민준이를 잡은 손은 강철 집게처럼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있어, 민준아. 지훈이 이를 악문 채 속삭였습니다. 땀과 피가 뒤섞여 턱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찢어지는 근육 위로 아이의 무게가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서 막 깨어난 부성애는 그에게 초인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민준이의 낡은 옷이 찢어질까, 아들을 삶의 편으로 끌어올릴 힘이 부족할까 두려울 뿐이었습니다. 서연, 아이를 끌어 계단 쪽에서 달려오는 서연의 모습을 보자 지우는 남은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엎드려 몸을 최대한 뻗었습니다. 그녀의 앙상한 손이 민준이의 다리를 붙잡았고 지훈과 함께 아이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민준이가 안전하게 바닥에 눕혀지는 순간 지훈도 철근에서 손을 놓고 무너진 성벽처럼 쓰러졌습니다. 그의 오른팔은 기이한 모양으로 늘어져 있었고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악! 유라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깊은 구덩이 아래에서 울려 퍼지다 공사장 철근과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끊겼습니다. 공간은 다시 황무지의 죽음 같은 정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은 민준이를 품에 꼭 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정적을 찢으며 터져나왔습니다. 신경 안정제와 충격으로 질식할 뻔했던 아이의 울음소리는 희미했지만 지훈의 평생 들어본 소리 중 가장 찬란한 소리였습니다.
그는 희미한 별빛 아래 두 모자를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고통으로 가득한 행복감으로 빛났습니다. 그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군인의 몸으로 자신의 핏줄을 구해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국군 수도병원 부지의 고요한 밤을 갈랐습니다. 붉은 경광등이 잿빛 벽을 비추며 혼란스럽고 끔찍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구급차 뒷문이 열리자 밤의 차가운 공기가 피냄새와 짙은 알코올 냄새와 뒤섞여 밀려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반쯤 의식을 잃은 상태로 들것에 실려 내려왔습니다. 중령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어깨는 찢어진 군복 아래로 기이하게 주저앉아 검붉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서연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죽음의 문턱에서 막 돌아온 사람처럼 퉁퉁 부은 눈과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된 맨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 아래 의식을 잃은 민준이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 후유증으로 숨을 얕고 약하게 쉬고 있었습니다. 김 회장이 대기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고상하게 올렸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값비싼 실크 스카프는 어느새 어깨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박씨 가문의 자랑인 아들이 들것 위에서 가쁘게 숨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끔찍한 공포가 이 권력 있는 여인을 덮쳐 그녀는 비틀거렸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손이 떨려 상처투성이인 지훈의 몸에 감히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지훈아, 내 아들아, 왜 이렇게 된 것이냐? 김 회장이 겁에 질려 갈라진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직 의사들이 재빨리 지훈을 수술실로 밀고 들어가 탈골된 어깨를 맞추고 손상된 인대를 확인했습니다. 김 회장은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에게 제지당했습니다. 그녀는 유리창 밖에서 아내 광경을 넋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반신은 벗겨져 근육질 몸매가 드러났지만 고통으로 경련하고 있었습니다. 두 명의 정형외과 의사가 그의 팔을 꽉 잡았고 지훈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는 턱이 아플 정도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은 목구멍 안에서 억눌려 마치 중상을 입은 맹수의 으르렁거림처럼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뚝! 뼈와 관절이 부딪히는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은 앞으로 쓰러졌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자신이 간접적으로 유라에게 동조한 잘못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이 육체적 고통을 겪는 것을 목격하자 김 회장의 심장은 누가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상류층 사모님으로서의 오만함이 잔혹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의 돈, 권력, 서연을 쫓아내기 위해 사용했던 수표들은 아들의 피 흘리는 상처와 손자의 희미한 숨결 앞에서 완전히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서연이 소아 중환자실에서 나왔습니다. 유령처럼 비틀거리며 걷던 그녀는 수술실 문 앞에서 넋을 잃고 서 있는 김 회장을 보았습니다. 5년간 억눌러온 울분과 납치 사건 이후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걸어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떨고 있는 화려한 여인을 쏘아보았습니다. 이제 만족하십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었지만 판결문처럼 단호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유라가 그렇게 미친 짓을 할 줄은 몰랐다. 김 회장이 더듬거렸습니다. 목소리에는 평소의 위험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회장님의 이기심과 경멸이 그 여자 마음속에 악마를 키운 거겠죠. 서연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애처롭고 경멸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가난하고 천해서 자격이 없다고 하셨죠. 맞아요. 전 돈도 없고 쪽방촌에 살아요. 하지만 적어도 제 아들을 허황된 욕심 때문에 총구 앞이나 낭떠러지로 내몰지는 않았어요. 지훈 씨 좀 보세요. 저 망가진 팔을 보시라고요. 다 회장님 덕분입니다. 제 아들을 뺏어가서 뭘 하려고 하셨어요? 당신들처럼 위선적이고 잔인한 인간들로 가득한 화려한 유리 감옥에서 키우려고요? 서연이 바싹 다가섰습니다. 진흙 냄새 섞인 뜨거운 숨결이 김 회장의 얼굴에 닿자 권력 있는 여인은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회장님 손자는 방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어요.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회장님의 하이힐 소리만 들어도 자지러지게 운다고요. 회장님 돈으로 그 기억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유하고 권세가 대단하시지만 모자 간의 정이 흥정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만큼의 인간성조차 없으시군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아들 근처에 오는 것을 금지합니다. 돈 냄새 나는 당신의 숨결로 우리 아이의 영혼을 다시는 더럽히지 마세요. 김 회장은 차가운 철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려 화려한 화장을 번지게 했습니다.
서연의 질책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그녀의 오만한 껍질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문벌과 집안 수준이라는 환상 속에서 반평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하마터면 아들과 손자를 모두 죽음으로 내몰 뻔했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은 지훈의 어깨 상처처럼 쓰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병원 복도는 무서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서연은 중환자실, 민준이의 침대맡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지훈도 붕대를 감은 후 기진맥진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김 회장은 조용히 병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틈으로 아이가 불안하게 잠들어 이따금 악몽을 꾸며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경멸했던 여자 서연을 보았습니다. 희미한 조명 아래서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작고 강인해 보였습니다. 김 회장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복도의 작은 테이블 위에 향긋한 전복죽이 담긴 보온 도시락을 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흰 메모지를 두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이 평생 누구에게도, 특히 자신이 내쫓았던 며느리에게는 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던 두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길게 늘어진 그녀의 그림자는 소독약 냄새 가득한 공간 속에서 고독하고 늙어 보였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미안하다라고 적힌 메모지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것이 각자의 마음에 남긴 상처는 용서라는 진짜 햇살이 병원의 흐릿한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기까지 아주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힐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을 태운 지프가 군인 아파트 단지 위병소를 천천히 지났습니다. 서연은 민준이를 품에 꼭 껴안고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서 있는 연노란색 건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김 회장의 화려한 저택도 외곽의 허름한 단칸방도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평온하고 단정하며 안전한 기운이 흘러나와 지난 며칠간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던 서연의 신경을 이완시켰습니다. 지윤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른팔은 여전히 보호대에 고정되어 있었고 왼손으로는 그들 모자에 단출한 짐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4층으로 이끌고 세월의 흔적으로 색이 바랜 녹색 나무 문을 열었습니다. 60제곱미터가 채 되지 않는 집은 가구는 단출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책장 가득한 의학서적, 반듯하게 걸린 군복 몇 벌, 그리고 햇살과 맑은 민트 향이 섞인 냄새. 서연은 낡은 천소파에 민준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겁먹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납치 사건 이후 아이의 작은 손은 엄마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랑 민준이는 여기서 지내요. 24시간 보안 통제가 되니까 아무도 여기 함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더 이상 중령의 명령조가 아닌 실수를 만회하려는 한 남자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우며 싸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민준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부엌으로 들어가 지훈이 신선한 식재료로 가득 채워놓은 냉장고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채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싱크대에서 흐르는 물소리와 민준이가 좋아하는 만화 프로그램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가 오랫동안 비어있던 차가운 공간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지훈이 바닥에 앉아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친 팔 때문에 모든 움직임이 불편했습니다. 그는 남은 왼손으로 작은 레고 조각들을 힘겹게 집어 아들을 위한 성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중령의 얼굴이 이렇게 긴장된 적은 없었습니다. 천근의 무게가 달린 응급수술에서 메스를 잡았을 때조차도 아빠, 파란색은 여기에 놔야 돼요.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미완성 장난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우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부른 아빠라는 소리에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드물게 환하게 웃으며 거친 왼손으로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가 아빠 가르쳐줘. 아빠는 이런 거 처음 해봐서 좀 서툴러. 서연은 부엌 문가에 서서 손에 시금치를 든 채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 파도가 일었습니다. 이 남자는 과거에 알던 일밖에 모르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지우는 아들을 위해 몸을 낮출 줄 알았고 서툴러질 줄 알았으며 가장 사소한 것들을 위해 시간을 낼 줄 알았습니다.
우수한 장교의 오만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자신의 핏줄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어깨 상처가 단지 육체적 상처가 아니라 부서진 과거를 치유하고 모성애와 부성애가 스며들게 하는 상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서연은 지훈이 왼손으로 힘들게 밥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따금 어깨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그의 밥그릇에 부드러운 갈비찜 한 조각을 올려주었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서 약 먹어요. 서연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감히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젓가락을 멈추고 밥그릇에 고기를 그리고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었고 깊은 감사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오랜만에 집밥 먹어보네. 늦은 밤 민준이를 재우고 나온 서연은 바람을 쐬러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밤바람은 짙은 아카시아 향을 실어와 기억의 무더움을 식혀주었습니다. 지우는 어느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헐렁한 군용 티셔츠가 붕대를 감은 어깨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그녀의 깡마른 하지만 핏기가 돌기 시작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아직도 나한테 많이 화났죠? 지훈이 쉬어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멀리 보이는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내서 뭘 하겠어요. 지난 5년간 그 분노랑 같이 사는 법을 배웠는걸요. 그냥 두려워요. 어느 날 또 비상벨이 울리고 당신이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사라질까봐. 지훈이 한 걸음 나가서 둘 사이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는 다친 손 대신 평생 가장 단호한 눈빛으로 그녀와 마주했습니다. 군복을 벗겠다고 약속할 순 없어. 그건 나라에 대한 내 책임이니까. 하지만 군인의 명예를 걸고 맹세할게. 이제부터 어떤 임무를 가든 항상 당신들 모자만을 위한 연락망을 남겨둘 거야. 다시는 당신이 혼자 산부인과에 가거나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에 가게 하지 않을 거야.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지훈의 꾸밈없는 진심에 그녀의 방어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얼마 전 전복죽 도시락을 통해 전해진 김 회장의 뉘우침을 그리고 아빠가 생긴 민준이의 기쁨을 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의 파편들이 다시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상처를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단단하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기 위해서 지우는 천천히 몸을 숙여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입맞춤이었지만 수천 개의 맹세만큼 무거웠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향을 깊이 들이마시며 고요한 밤속에서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서연아, 나한테 제대로 된 아빠 남편이 될 기회를 줘. 내가 다시는 당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평생을 바쳐 증명할게.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밀어내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그의 군복 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폭풍우 끝에 기댈 곳을 찾은 것처럼 지훈의 입맞춤 온기가 서연의 이마에 채 가시기도 전에 부대 내부 전화벨이 울리며 아파트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지훈은 서연을 놓아주었습니다. 군인의 본능이 즉시 경계태세를 갖추게 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았고 중령의 얼굴은 베란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점점 굳어졌습니다. 보고하라. 듣고 있다.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짙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급 경보음이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비극이 닥쳤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최전방 S마을에 끔찍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산비탈 전체가 무너져 내려 보건소와 학교를 덮쳤습니다. 수십 명의 주민과 국경수비대 병사들이 매몰되었습니다. 긴급 파견된 의료지원팀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외과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알겠다. 30분 내로 부대로 복귀하겠다. 지훈은 단호하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미안함으로 가득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책임감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5년 전 기약 없는 파견에 대한 악몽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디 가려는 거예요? 그 팔로. 어디 가려는 거냐고요, 지훈 씨. 서연의 목소리가 울음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다가가 그의 멀쩡한 왼팔을 붙잡았습니다. 목소리는 질책과 간청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 아래 사람들이 날 필요로 해. 국경 지역에 산사태가 났어. 사상자가 많대, 서연아.
전우들과 주민들이 흙더미 아래 깔려 있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는 없어. 지우는 여전히 보호대에 고정된 오른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이 방금 전에 사고를 상기시켰지만 군의관의 심장에서 울리는 명령은 그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의사지 슈퍼맨이 아니야. 방금 어깨 맞췄고 상처는 아물지도 않았어. 그 팔 영영 못 쓰게 만들 셈이야? 아들은 어떡하고? 민준이는 이제 막 아빠를 만났는데 또다시 희망 없는 기다림 속에 내버려 둘 거냐고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와 눈앞에 굳건한 남자의 얼굴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연, 내 말 좀 들어봐. 지훈이 다가가 거친 왼손으로 서연의 얼굴을 감싸고 자신을 똑바로 보게 했습니다. 명예나 영웅이 되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가지 않으면 S마을의 다른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영원히 잃을 수도 있어. 난 군의관이야. 이 군복은 위험 앞에서 비겁하게 물러서는 걸 허락하지 않아. 이번 한 번만 날 믿어줘. 다시는 당신을 막막한 기다림 속에 두지 않을게. 서연은 멍하니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베란다의 어둠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가장 순수한 본질과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과거에 그를 그토록 사랑했던 이유이자 고통 속에서 그를 떠났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관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숭고한 사명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두려움은 점차 기이한 이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파란만장하지만 영웅적인 그의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반듯하게 다려진 전투복과 지훈의 개인 구급낭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베란다로 나와 흙먼지 묻은 국방색 상의를 그가 입는 것을 조용히 도왔습니다. 지훈은 아내가 자신을 챙기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너그러운 양보에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서연은 몸을 숙여 남편의 두꺼운 군용 벨트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녀는 끈을 힘껏 당겼고 버클이 철컥하는 단호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강철 같은 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요. 사람들 구하고 우리 모자에게로 돌아와요. 만약 팔에 문제 생기면 평생 책임지게 할 거니까. 서연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옷깃에 달린 군 의료 휘장에 살짝 닿았습니다. 지우는 왼팔로 서연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머리향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가슴에 새겨 국경의 비바람을 이겨낼 양식으로 삼으려는 듯. 약속할게. 임무 끝나면 바로 돌아올게. 통신 가능할 때마다 전화할게. 지훈은 배낭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침실로 들어가 잠든 민준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단호하게 문을 나섰습니다. 군화가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규칙적이고 힘차게 울리다 점점 멀어져 밤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베란다로 나가 쇠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마당 아래 군용차가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는 두 자루의 검처럼 번쩍였습니다. 지우는 차에 올라타 4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여인이 서서 기다리는 그곳을. 차가 격렬한 엔진 소리를 내며 위병소를 빠져나가 잠든 도시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국경의 밤바람이 도시로 불어오며 살을 애는 추위를 가져왔지만 서연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차가 사라진 방향을 보며 이상하게도 평온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직접 그의 벨트를 메어준 순간부터 더 이상 지훈의 인생의 방관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후방이었고 안식처였으며 그 군인이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반드시 돌아와야 할 이유였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길고 국경의 산사태는 여전히 맹렬했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사랑이 무관심의 파편 아래 으스러지지 않고 그가 입은 군복의 명예처럼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저녁 뉴스 소리가 군인 아파트 단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붉은 흙더미로 뒤덮인 국경 지역의 산사태 현장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폐허 속에서 박지훈 중령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투복은 진흙투성이었고 오른팔은 여전히 보호대에 매달려 있었지만 왼손은 재빠르게 산꼬라이의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넋을 잃고 그의 낡은 셔츠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바늘에 찔린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마음속에서 휘감는 애틋한 만큼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단지 사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생사를 건 파견 중에 지훈은 국경수비대와 함께 국경을 통해 가짜 의약품을 밀수하던 조직을 뿌리 뽑았습니다. 유라의 공범이었던 약품 창고 관리자가 실토한 중요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일주일 후 지프 엔진 소리가 부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민준이를 안고 계단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심장은 발걸음에 맞춰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훈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은 파쑥했고 수염은 거칠었으며 머리카락은 국경의 먼지로 엉겨붙어 있었지만 두 모자를 보자 그의 눈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떨면서 멀쩡한 왼팔로 서연의 포옹을 받았습니다. 나 돌아왔어. 지훈이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밤이슬과 연기에 쉬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환호성을 지르며 아빠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현장에서 무리한 탓에 지훈의 오른팔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는 고통을 무시한 채 서연의 어깨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총탄과 흙먼지의 모든 소음을 씻어내려는 듯 익숙한 샴푸 향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부대에서의 작은 파티는 햇살 좋은 주말 오후에 열렸습니다. 시끄러운 음악도 상투적인 연설도 없었습니다. 오직 생사를 함께한 전우들과 그 가족들만이 함께했습니다. 김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다이아몬드 장신구를 한 오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벨벳 한복을 입고 직접 끓인 전복죽이 든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돈의 힘으로 경멸하며 내쫓았던 바로 그 여자 앞에 서연아, 내가 미안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 없던 권력 있는 여인이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틀렸어. 이 핏줄을 지켜줘서 고맙다. 나에게 제대로 된 할머니가 될 기회를 줘서 고마워.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천근만근의 돌을 내려놓은 듯 가벼운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보았습니다. 그는 전우들 곁에서 믿음으로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미래를 더 숨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파티 후 지훈과 서연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어떤 확인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의 눈부신 가을 햇살 아래 부대 잔디밭에서 민준이의 손을 잡고 산책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마른 풀과 평화의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서연아, 이 팔. 예전처럼 다시 수술은 못할 것 같아. 지훈이 여전히 약간 떨리는 오른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슬퍼요? 서연이 그의 어깨에 머리를 살짝 기대며 물었습니다. 아니, 안 슬퍼. 이 손으로 메스를 못 잡으면 학생들 가르치고 처방전 쓰면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들 모자 손을 잡을 힘은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나한텐. 그걸로 충분해. 지우는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온기가 살결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푸른 잔디 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연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결혼은 20살 시절 꿈꾸던 동화 같은 도착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으로 가득한 여정이었습니다. 함께 낭떠러지를 건너고 눈물의 짠맛과 기다림의 쓴맛을 맛본 후에야 비로소 평온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외로운 군인의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국 국경의 모든 심장 박동이 이제 남편의 심장 박동이자 그녀 가족의 심장 박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는 앞에서 뛰어놀았고 아이의 웃음소리는 낭랑하게 퍼져나가 신경안정제와 폐공장의 낭떠러지에 대한 모든 악몽을 지워냈습니다. 지훈은 몸을 숙여 들꽃 한 송이를 꺾어 서연의 머리에 꽂아주었습니다. 저녁 햇살이 그의 군복을 황금빛으로 물들여 세 사람을 감싸는 후광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밤샘 당직과 갑작스러운 출장이 있겠지만 서연은 알았습니다. 다시는 혼자 산부인과에 가거나 침묵 속에서 죽음의 문턱과 마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음은 바로 그 파편들 위에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강인하게 저녁 햇살 아래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그들의 그림자가 부대 잔디밭 위로 길게 늘어져 결코 나눌 수 없는 하나의 형체로 겹쳐졌습니다. 과거의 폭풍우는 완전히 물러가고 맑게 갠 하늘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비가 갠 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청명했습니다.
인생은 기차 여행과 같아서 내리는 사람이 있고 타는 사람이 있으며 때로는 더 의미 있게 돌아오는 법을 배우기 위해 떠나야 하는 승객도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게 잿더미 속에서 부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마음의 포용력이 남아있는 한 사랑의 심장박동은 언제나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올 길을 찾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 마음정거장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안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